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틀째 충청권 순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중원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식 일정은 잡지 않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명 메타버스로 이번 주말엔 충청권을 찾아서 중원 표심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충청 방문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발언들을 보면 기존과는 어떤 좀 전략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충남 논산 화지시장에서 즉흥 연설에서 나온 발언을 봐도 이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적 변화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근 한 2, 3주 동안 소위 말해서 여야 대진표가 짜진 이후에 지지율이 이제 소위 말해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위기감이 이제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까? 예. 이런 위기감에 대한 진단이 이제 곳곳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진단에 대한 대응들이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걸 종합하면 초심으로 돌아간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결국은 대선 전략의 대전환을 갖다가 지금 변신을 이재명 후보가 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게 차별화였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요 근래 가장 목요일 날이었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실상 이제 철회를 갖다가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노렸는데 차별화가 성공한 차별화가 못 됐어요. 그 차별화라고 하는 건 결국은 후보의 장점, 추진력이나 실행력 이런 게 돋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만 끌고 반대만 더 늘어나면서 여론이 또 악화가 됐습니다. 재난지원금 반대한다는 여론이 60%가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괜히 재난지원금 하고 욕먹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건 이제 실패한 차별화가 돼버린 거죠. 또 그러고 나니까 또 당청 선대위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후보의 전략에 또 어떠한 질타가 이루어졌죠.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두 군데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후보 스스로가 당 바뀌어라고 얘기했는데 후보가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대선은 후보 싸움인데. 그러니까 본인도 반성한다. 당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전략의 변화가 지금 한두 군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예. 전반적인 대선 전략이 요 며칠 사이에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집토끼를 배척하고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차별화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지금 나오는 이런 발언들 몇몇 가지를 보면 확실히 이제는 좀 이재명만의 어떤 다른 색깔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지지율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대로 이제 내려갔다면야 뭐 처음부터 강하게 나왔겠지만 어쨌든 친문의 그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사실 경선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봤을 거고 이제는 뭐 후보가 된 상황에서 차별화해서 가겠다 뭐 그런 취지로는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낮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율하고 비교했을 때 뭐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재명 지지율의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든가 혹은 이재명 지지율의 후보는 지지율이 높은데 민주당이 낮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사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전체의 어떤 뭐 선대위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그런 얘기도 후보가 직접 하셨더라고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좋아하는데 민주당이 싫어서 뭐 당신을 못 찍겠다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후보 입으로 하는 걸 봤는데 저는 굉장히 그 위험한 얘기거든요. 이게 후보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는 특히 이제 선대위 타령, 선거운동 타령 이렇게 하면 그 선거는 지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괜히 그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뭐 느슨해졌다, 180석 이후에 뭐 좀 너무 겸손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당의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경선 주자들 후보였던 사람들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켜왔던 여러 가지 당직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별로 뭐 기분이 유쾌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예. 특히 이제 지지율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그 갤럽 조사에만 한 57%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권을 연장하겠다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했을 때 한 33% 되는데 그 정권 연장의 그 지지율 정도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권 교체의 여론 57%인데 사실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 어떤 민심을 다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윤석열 후보도 경선 단일 주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 24% 정도 지지율을 하다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되면서 지금 이제 43%까지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권 교체의 열망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의 문제나 어떤 민주당의 문제만 갖고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5년 어떤 정부에 대한 평가 이거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가 뭐 스탠스를 좀 유연하게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인가 이런 면에서 저는 약간 좀 시각이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전략을 좀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그 개인을 민주당과의 차별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네. 민주당 4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뭐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금 평가가 뭐냐면 부동산 빼고는 다 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게 동의를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객관화시켜내면서 좀 후보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새로운 비전을 얘기할 때 좀 국민들로부터 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도의 유연성의 문제가 아니고 예. 태도의 유연성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각각의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봐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장동 의혹 대응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본다, 뭐 사과드린다, 뭐 다시 한번 뭔가 이런 사과의 표현을 쓰기도 했고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권한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 고인물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한 걸 보면 어쨌든 지금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전략으로 이어가려면 어떤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전술의 변화가 지금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끔 막아야 되는 거고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부각되려면은 뭔가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중도, 그러니까 기존의 정권 교체를 갖다가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그래야지 거기서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와 이런 점에서 다르구나, 이런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겠네, 이랬을 때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그 보여줬던 용은 경선에서는 먹혔어요. 경선에서는 추진력과 실행력이라고 하는 게 먹혔는데 본선에서는 이 추진력과 실행력이라고 하는 게 소위 그 민주당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뚫지 못하는 정도까지 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일 처음 만약에 이제 좀 뭐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예. 당도 진단해보고 자기도 진단해봤더니 야 이게 대장동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죄진 게 없다. 나는 무죄다. 증거 있냐? 의혹 정면 돌파였는데 네. 본인이 국민들이 느꼈을 박탈감, 상실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우선이었어야 되는데 이러질 못했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당도 국민들이 180석 만들어줬는데 지금 일 제대로 못한 거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세술이에요. 그럼 세술은 세부대에 들어가서 나는 문재인 정부와 이렇게 차이를 보고 미래의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세술이 헌부대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세술이라고 파니까 이재명이 민주화 당 돼버렸다라고 스스로가 표현했잖아요. 그 얘기는 정말로 뼈를 깎는 각오로 본인도 바뀌겠다, 당도 바뀌어라. 이런 이제 변화니까 이거는 이제까지의 그냥 뭐 정책 한두 개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거는 정말로 술도 새로워지고 부대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대적인 혁신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천명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단순하게 유연함이 아니라 정말로 2030 세대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민심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에 본인과 당이 더 귀 기울이고 뼈를 깎는 각오로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 조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저는 뭐 선대위 선대위 비전 2라고 그러죠. 뭐 2기 선대위도 좀 빨리 꾸려질 것 같고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의 커다란 그 전략에 대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대선 도중에 이렇게 선대위 규모나 이런 인선의 변화가 있는 게 흔한 일입니까? 유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선대위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나온 표현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제 광흥창팀, 금강팀 이런 소규모로만 이루어졌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결국엔 유사독재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쪽에서는 뭘 해도 그게 다 후보가 잘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김한길도 좋다, 뭐도 좋다라고 얘기하면 지지율이 좋으면은요 그게 다 장점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지율이 안 좋은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다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규모가 작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운동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 후보의 비전이 명확하냐. 그리고 그 비전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냐. 이것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냐 이건데 지금 후보의 비전이 당과 소위 말하면은 오히려 이게 뭐랄까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다 보니까 이거 후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예. 또 이쪽에서는 당이 왜 이렇게 안 도와줘? 이런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돌파하려면 결국은 뭐 몽골 기병식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예.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금은 뭐 그런 변화가 지금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모두에게 저는 도움이 되는 변화일 수 있다. 오히려 서로가 남 탓하면서 후보 탓, 당 탓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당보다는 저는 뭐 소수 정예의 그런 팀도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 다만 오히려 용광로보다는 소수 정예가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예. 뭐 위기 상황이니까 일단 필요한 거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에 좀 판세가 흔들리고 변화가 이어간다면 그럼 이제 당이 이제 선거 체제로 완전 바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을 때는 또 조금 더 선대위를 확대해가는 그런 변화도 또 필요할 수 있겠죠. 예. 근본적인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뭐가 불만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뭐 선대위 규모 축소 확대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사실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선대위에 대한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 축소 확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박창환 교수께서는 그래도 지금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축소해서 무슨 그 실세가 움직이는 무슨 전략팀이든 대응팀이든 이렇게 운영하면요, 그 나머지는 다 손 놓고 됩니다 완전히. 그럼 당신들이 해봐. 그 이재명 후보 측근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게 다 손을 놔버리거든요. 예.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그 여의도에서 선대위를 운영해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를 그 원인질환을 잘못하면 다른 해결 대책으로 가게 되는데 예. 딱 그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안 움직이고 있고 뭐 후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는 볼 때 후보를 뽑긴 했는데 이 후보에 대한 자신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권 재창출하고 나라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으쌰으쌰가 돼야 되는데 왠지 후보가 여러 가지 대장동부터 시작해 연루돼 있다 보니까 저게 진실일까 아닐까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 왠지 그동안 같이 스크럼을 짜면서 해왔던 세력과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고 스타일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로 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잘 알고 있던 관계들 위주로 해서 활발한 뭐 초대선 일부를 해갖고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전체 선대위하고 따로 놀면서 오히려 더 큰 내분에 휩싸일 수 있다.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떤 전략을 다시 만들어낼지 이 부분도 차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두고 애를 먹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이야기를 보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서의 핵심은 김한길 전 대표 혹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오느냐에 대해서의 이견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일부 기사에서 나오는 단독 보도에서는 합의를 했다, 인선을 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이번 주를 넘어가게 되면 이 선대위 구성 피로도가 여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벌써 뭐 이게 일주일, 2주일 벌써 이렇게 분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후보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번 주말 안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고, 저는 오늘 윤석열 후보가 비공개 접촉을 해서 후보 입으로 직접 얘기했잖아요. 후보 입으로 어느 정도 이제 확정 다 됐다. 이제 본인들한테 확인하는 절차, 동의를 받는 절차 이 정도만 거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이제는 뭐 원래 얘기했던 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쯤이면 출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타협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흔쾌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래 던졌던 공은 정권 다워였는데 정권은 못 주고 요만큼 줄게 하다가 근데 그게 피로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은 뭐 양쪽에서 타협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국민의힘에게는 더 이롭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봉합이 잘 돼야 되겠죠. 우선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이제 그 원톱으로 모시고 거기에 이제 김병준 그다음에 뭐 김한길 전 대표도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모양새로 이미 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이미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을 무슨 뭐 젖히고 이렇게 혹은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구조를 해갖고는 저는 이제 그 선대위 출범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다 모든 분들이 다 조력자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아닙니까? 후보 중심으로 선거가 가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시더라도 그분도 역시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가 당선되게끔 하게 돕는 건데 본인들이 그 안에서 뭐 내가 뭐 전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눈살에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후보를 내가 진짜 그 백의종군하면서도 돕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세 분이 다행히도 이제 좀 타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대위가 저 민주당에 비해서 이렇게 늦은 건 아니에요.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후보 선출 이후에 선대위 출범까지 한 23일 걸렸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는 한 15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출범을 된다면 뭐 크게 이제 선대위 출범이 늦어진 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민주당과 달리 이렇게 좀 약간 좀 내부에 무슨 권력 싸움 비슷하게 이런 모양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좀 선대위 운영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면서 다시는 좀 이런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앞서 민주당도 선대위 구성의 재편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과거에 이제 처음에 선대위 출범시킬 때는 용광로 선대위로 모두가 다 함께하는 선대위를 꾸렸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일하는 사람이 없어져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미 꾸려놓은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봤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여당의 선대위와 야당의 선대위의 차이인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지지율이 제가 아까 지지율이 좋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모든 게 다 잘하는 걸로 보여요. 반면에 지지율이 지금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야권의 그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예견된 거였습니다. 반문 빅텐트. 다만 그 반문 빅텐트의 깃발에다가 정책, 사람, 비전을 쓸 거냐 말 거냐예요. 거기다가 쓰자라고 얘기하고 그 깃발 내가 들고 갈게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그 깃발까지 내걸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냥 반문 빅텐트, 무지개 깃발 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전략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누가 주도하느냐. 아까 권력투쟁이라고 그랬는데 뭐 사실상 차기
권력 투쟁. 그러니까 요즘 뭐 언론에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일찍 샴페인 터트린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올 정도로 예. 지지율이 좋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또 본질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음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저 선대위에서의 저 논란이 주도권 싸움이 고스란히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암시 정도를 주는 거죠. 반면에 여권은 달라요. 여권은 지금 뭘 해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지지율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뼈를 깎는 각오로 뭔가를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원팀이라고 하는 거는 경선 과정이 워낙 치열했고 그 갈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용광로 원팀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원팀 갔더니 또 그것대로 이게 손발이 안 맞는 예.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효율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후보나 당이나 우리 정신 차리자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인 거고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가. 예. 그 출발점은 지지율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용광로 선대위가 답인 건 맞는 겁니까? 뭐 어차피 반문 정서에 기대서 선거 운동, 그러니까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결론은 반문 빅텐트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윤석열표 정책, 윤석열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 또는 그걸 누가 주도하느냐 이런 문제지 선거 전략 자체는 반문 빅텐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은 이제 예를 들어서 크게 그림을 그리든 뭐 작게 그림을 그리든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정치적 명망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그림상의 얘기예요. 실제로 캠프를 보면 이제 돌아가는 거는 아주 몇몇 이제 사실 측근 그룹들과 예. 실무자들이 실무자들이 실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몇몇 중요한 포스트들이 있어요. 이런 포스트들이 잘 전략 회의를 잘 굴러가면 캠프가 원활하게 가는 것이고 뭐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이게 수직적인 구조만 형성해 놓는다고 해서 캠프가 돌아가질 않아요. 선대위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뭐 163명의 의원들을 다 해갖고 무슨 메모들을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 안에 그 캠프의 전체적인 외곽을 구성하면서도 그 안에 그 실제로 일을 돌릴 수 있는 동력 이런 그룹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에 의해서 실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캠프든지 대부분 다 이원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는 전체 외형의 사이즈를 줄일 이유는 전혀 없다. 이건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 그건 국민들한테 보는 메시지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캠프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느냐의 문제와 실제 일은 누가 하느냐는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해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그 경선에서 함께 뛰었었던 예비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빠졌단 말이죠.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는 미랄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랄이 되겠다라는 것과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행동과는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죠. 해석하세요? 저는 그 지지 선언을 봤는데 저 왜 기획했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경선 주자들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뺀 나머지 경선 주자들이 전부 모여갖고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 지지 선언을 한 건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안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저런 지지 선언을 했는지 저는 이제 전혀 안 하는만 예, 안 하면 저 기획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저 행동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략적으로 일부러 저런 태도를 하는 것 같지 않고 저는 좀 약간 감정적인 대응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속이 상하셨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외부에서 들어온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조광지처라는 자기가 포용까지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원들한테 이제 배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지지율이 낮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실제로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보수 정권이 이렇게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보수 정권을 내줬잖아요. 그때 상황을 보면 다 분열이에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뭐 이인재 후보가 별도로 나와갖고 19%를 가져갔기 때문에 김진도 대통령이 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몽준 의원이 단일화를 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당의 기반은 굉장히 그 이념적인 이념적인 것도 한국의 주류적인 이념 아닙니까? 그다음에 영남이라는 든든한 어떤 뭐 토양을 또 갖고 있고 사실은 분열하지 않으면 크게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패했던 거는 정권을 가졌을 때 부패하거나 선거할 때 분열하거나 그래서 패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홍준표 후보 전 대표께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냥 감정적인 걸 넘어서 분열적 행동으로까지 나가지만 않으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설득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김종인이, 김병준, 뭐 김한길 이런 공동 그 선대위원장도 중요하지만 후보들 잡는 작업에 훨씬 더 좀 주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후보나 지금 그 국민의힘 선대위가 홍준표 후보에게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연락했는지 만났는지 언급도 잘 안 합니다. 언급 안 하는 이유는 갈등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그래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놓고 홍준표 후보는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같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그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낸 거는 결론은 홍준표 후보가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이번 대선에 마음적으로 불복하는지 또는 향후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2030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지 이런 것들은 뭐 이거 홍준표 후보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계속 그 소위 말해서 밀어낸다기보다는 소위 숙이고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 결국은 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뭐 나서지는 않겠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2030 세대와 계속 이게 내 정치 기반이 될 수 있느냐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 이 영향력이 만약에 지방선거나 향후에 이제 대선 이후에 이 영향력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부담 될 수 있다. 또 알겠습니다.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 관리 국민의힘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께 이 질문 좀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장군 갑옷 차림으로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 도시철도에 탑승을 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순환 전철을 만들겠다 정책 공약도 같이 발표했는데 굉장히 뭔가 좀 이목을 끄는 퍼포먼스도 잘하고요. 공약도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고 뭐 허경영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시잖아요. 그 거의 1987년 때부터 뭐 출마를 했으니까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런 출마도 하셨었어요. 그 대선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명세를 많이 타고 계신데 뭐 그 어쨌든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뭐 윤석열 뭐 이재명 후보의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텐데 허경영 후보가 그나마 웃음을 줄 수 있어서 재밌는 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